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한 학문적인 거시경제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GDP 문제 이야기했고, 그리고 물가 문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실업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연로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 없이 부모가 주신 재산으로 평생 먹고 논다.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할 거잖아요. 누구나 노동을 함으로 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가치를 가지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 3대 책무는, 첫 번째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또 능력이 있다면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은 한국의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또 실업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실업수당과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실업률 보시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까지 보시면 실업률이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실업률이 3.7로 시작했다가 8, 9, 10월 달은 이렇게 굉장히 낮아졌다가 다시 또 12월 되면 막 3.8%까지 두 배로 튀어 오를까요?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름에 봄, 여름, 가을, 특히 이 정도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도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이 위에는 좀 전에 보신 그림이고, 이 밑에는 전년도 거예요. 어때요?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8, 9, 10, 11월 달 이때는 좀 낮아지다가 겨울이 되면 확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을 좀 없애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실업률을 분석하는 방법이 됩니다. 계절 조정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계절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그만큼 보정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한 2.5%에서 한 7, 8% 정도 되고, 12월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 올랐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떨어졌다. 이에 대한 분석은 또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실업률을 측정하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데 매월 15일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하는데 36,000 가구 샘플을 구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뭘 물어보냐 하면, 응답자에게 그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그러면 취업자인 거예요. 1시간 일해서 여러분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안 하더라도 일단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부모님이나 형제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무급으로 가서 잠깐 도와줬어요. 내가 18시간 이상 일하면 그러면 취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현재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잠깐 도와드렸는데 그것도 내가 취업한 걸로 잡힌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업자는 그럼 뭐냐? 실제 수입을 받으면서 1시간도 일하지도 않고, 아니면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하지도 않았다. 지난 4주간 동안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는지, 구직 활동하는지, 그건 구체적인 설문이 있습니다만, 그게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안 하면 아예 실업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올해 2월 기준으로 4,569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2,900만 명 정도. 그것을 이제 다시 나눠보면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그게 실업률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3.2%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일해도 내가 취업자냐? 난 그거 아닌데 이게 뭐 ILO 기준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시간이 아니라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실업률을 좀 계산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사 원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취업자냐 실업자냐 이렇게 하면 일단 학교를 다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거죠. 일단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구분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하면 이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미국은 그러면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실업률이 가장 최근 2월 달 기준으로 4.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2%니까 미국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고용 사정이 지금 나빠요, 좋아요? 최근에 좀 나빠지고 있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고용 사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졸업한 다음에 취업 재수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또 취업하더라도 그냥 상근직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 실업률을 계산해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상황이 나쁘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계산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다만 우리나라 15세 이상인데 여기는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 정도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우리나라 3.2고 거의 4.1 이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무급 노동 15시간 이상 우리나라 1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4주간 구직 활동한 것도 다 비슷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실업자가 되면 구직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럼 지금부터 시험 공부나 해야 되겠다. 뭐 대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뭐 관공서 입사하기 위해서 그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 취업 상태가 아니고 실업 상태도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GDP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가 있잖아요. 장기적인 추세를 잠재 GDP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재 GDP 성장률일 때에 그때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자연 실업률을 추계를 해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3.9%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빨간선이 장기 추세선이잖아요. 장기 추세선이 자연 실업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실업률 높아지니까 추세선도 좀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기까지 지금 그려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그림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3.9에서 지금 3.5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그 완전 고용 실업률이 2%에서 3.5%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도 보시면 우리나라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이게 증폭이 심해요. 특히 코로나 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5%까지 올랐어요. 한국은 이게 기껏 올라봤자 이게 4.7%,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고용 사정이 더 좋았나요?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GDP 성장률을 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용 시장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완전 자율시장으로 맡겨놔요. 경기가 나쁠 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해고도 하고 해서 자기가 우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해고하고 또 그러니까 또 쉽게 고용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고인물이 없고 계속 물이 일단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나라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것을 여기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왜 0%로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한다고 할 때 금방 일자리를 찾기 어렵잖아요. 반대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 찾아야지면 그냥 순식간에 찾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굳이 구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로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보통 마찰적 실업률, 완전고용 실업률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가 이 공공정책, 그러니까 일자리 정보를 직업훈련을 정부가 제공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면 마찰적 실업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정부가 좋은 의미에서 내놓은 정책인데 이게 마찰적 실업을 도리어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실업보험이에요. 이 실업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실업 상태니까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보전을 해주자, 생활비를.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실업보험이에요.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을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되겠죠. 자기가 일할 동안 일부는 본인, 일부는 사용자인 기업, 그리고 일부는 정부가 조금씩 보험료를 낸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실업보험 또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았던 보수의 평균 60%를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주느냐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달라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준다 하는 겁니다. 신청 자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일단 가입해야 되고 또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년 일을 해요. 1년 일하다가 자기가 관둬버려요. 자기가 관두면서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를 해고한 걸로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알았다. 그럼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고용보험 신청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두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일하고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보험 60%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먹고 노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도 간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또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자기 친척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일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고용시장이 도리어 왜곡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꾸 더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또 이게 계속 문제로 제기되는 게 바로 이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적어도 시간당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해서 이제 정해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어도 최저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11년은 시간당 4,320원이었는데 올해 만 원이 이제 확 넘었어요. 그래서 만 30원이다.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녹색 막대 그래프는 금액이고 여기 검은색 선이 증가율인데 여기 2018년에 16.4% 증가했잖아요.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때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한계 사용자들,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다. 또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렸어. 그래도 뭐 일자리 안 줄을 거고 이게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랬나요? 꼭 그렇진 않죠.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 제 주위에서도 우리 학생들도 보면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니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뭐 3명 고용했다가 2명 1명으로 줄이고 또 1명 고용하던 것은 아예 내보내고 아니면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도리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나와 있는데 저도 직접 한번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서 그 내용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계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제일 그 저소득 계층 20%의 근로소득이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 여기 추이가 보시면 계속 증가하다가요. 2018년 이때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니까 훅 떨어져 버려요.
이게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지는 좋으니까 결과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그 노동자 측 그리고 뭐 사용자 측 그리고 이제 공공대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는 취업한 노동자예요. 그것도 대기업의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이 대기업의 노동자들도 다 따라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당연히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근데 정작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그것도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대표, 공공대표들도 지금 뭐 교수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분들은 정말 얼마라도 주면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높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걸 국가가 단칼에 다 똑같이 정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산업별로 직종별로 차등화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회에 고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디지털 사회 뭐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반박하는 분들이 뭐냐면 산업혁명 할 때도 일자리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막 하면서 엄청난 노동 투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에서 생겼나요? 그 일자리는 서비스 분야에서 생긴 거예요. 산업혁명하면서 그 기계가 등장하니까 거기서 일자리가 막 밀려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8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게 자꾸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로 일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일하는 시간, 그걸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눈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AI 로봇이라는 게 뭐예요? AI가 알고리즘으로도 존재하고 이게 기계와 합체되면 이제 로봇이 되는 건데 자, 로봇 하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도 대체하고 남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AI가 알고리즘 그 자체로 우리의 인간의 지적 노동도 대체를 해버리고 더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AI한테 그리고 로봇한테 육체적, 정치적 노동을 다 대체당하면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 정말 더 많이 줄어드느냐? 인간이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기는 틀림없이 줄어드는데 모든 일자리가 똑같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가 마침 있어서 가져와 보면 이분은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결국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 3일밖에 일 못할 거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소득을 결국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 거냐?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들. 정말 지적 노동을 많이 하는 어쩌면 지금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뭐 CT, 엑스레이 이런 거 찍고 아니면 피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하면 그 검사 자료를 인간이 판독을 하는데 그걸 과연 인간 의사가 더 잘하겠어? 아니면 AI 의사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AI 의사가 훨씬 더 잘하죠. 그 AI 의사한테 저도 맡길 것 같아요. 그런 판독은. 근데 그걸 법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놔서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다. 또 지금 거시경제학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AI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대체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듣고 또 AI는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카메라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하면서 맞춤형으로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의 일자리도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남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판검사 이런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인간 판검사 요새 잘 못 믿잖아요. 정말 똑같은 사안 가지고 성향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AI가 모든 법 전문가, 모든 판례를 다 꿰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잘 판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대체하는 세상이
될 건데, 특히 우리가 지금 막 좋다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 근데 지금 막 의사 되겠다, 뭐 판검사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정말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거시경제학을 이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그렇게 대단한 이론이 있나요? 이론도 없잖아요. 물론 앞으로 좀 더 이론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가능하면 현재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거시경제 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15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같이 끝까지 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